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아름지기 아카데미 기획자 신나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아카데미는 NC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아카데미로 올해의 주제는 AI 시대 문화유산 디지털로 이어가는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두 번째 기조 강연자를 모셨는데요.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조용훈 교수님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강연 제목은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뉴 패러다임, 디지털 헤리티지란 주제로 펼쳐집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덥습니다. 그 자켓 입고 온 거를 좀 후회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 내부는 시원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오시자마자 제목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유산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기존에 문화재라고 했는데 갑자기 국가유산이 나오고 또 보존이라는 단어 또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아니잖아요. 패러다임을 뭔가 확실하게 오늘 제가 임팩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목이 첫 번째 어렵다. 다만 좀 미래지향적으로 오늘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공감대를 좀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 디지털 헤리티지에 가깝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일단 국가유산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지만 오늘 강의가 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세상의 변화와 헤리티지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럼 디지털 헤리티지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착하신 분들은 잘 보일 텐데 뭔가 뒤에 있죠? 실루엣처럼 살짝 뭐죠? 예, 바로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실 이러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역사를 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역사를 이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철학만 가지고 이어주기 되게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이어주는, 전승해주는 바로 문화유산, 이런 물질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게 저는 바로 그 헤리티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산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유산이라는 단어만 오늘 쓰지 않은 이유는 유산하면 다 그거 생각하세요. 부모님 생각하시고 막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오늘 헤리티지라는 단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왜냐면 이 헤리티지라는 단어도 되게 보편적이고 제가 어디도 조사 갔다 왔는데 그 커피숍 이름이 헤리티지더라고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 정도로 요즘에 헤리티지라는 단어가 상당히 보편적이고 많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의 전체적인 이 단어를 디지털 유산이 아니라 디지털 헤리티지로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사전적 정의,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 에드먼의 타일러가 정의한 문장들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받아야 돼요. 근데 받을 때 우리가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한테 일이잖아요. 이거 우리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거니까 잘 지켜라. 근데 그게 너무 많고 방대하면 다 우리는 못 지키거든요. 근데 가치 있는 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리티지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다? 가치다. 가치 있는 것을 전승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한테 가치 있는 걸 전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치 있는 걸 전승하고 그걸 물려받았어요. 그 물려받았는데 그 물려받은 것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미래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헤리티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리티지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형적이고 철학적이고 물질적이고 되게 다 복합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말했던 이게 가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주안점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치 있는 우리 첨성대죠. 그죠? 왼쪽에 첨성대는 1937년 첨성대고요. 오른쪽에 첨성대는 지금의 첨성대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가치 있는 유산을 바라보는 것, 즉 이게 가치 여부를 좀 발리봤던 거죠. 우리는 이 첨성대 정말 가치 있었으면 저 많은 우리 선조들이 올라갔을까요? 근데 이분들이 가치 있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 낮은 보호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 이것은 보존의 대상, 지켜야 할 대상, 가치 있는 대상, 미래 세대에 전해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인정하고 지금 이렇게 잘 보존하는 거다라는 거.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100년도 안 됐죠. 이 100년도 안 된 이 짧은 시점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헤리티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헤리티지 근본적으로 더 올라가는 문화유산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잘 안 썼기 때문에 문화유산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지켜야 된다. 그 법을 만들었어요. 법이 있으면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1962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문화유산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물질적 대상, 유적, 유물 우리 이렇게 맨날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럼 물질적 대상을 잘 지키자라고 배웠다고 한다면 1970년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부흥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회복도 해야 되고 그런 시기였잖아요. 왜냐면 일제 강점기도 그 한국 전쟁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모일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보다 역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 결국 그때 바로 이 70년대 그런 역사나 우리 문화재가 민족 문화의 상징으로 활용됐다라는 거.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97년도를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이제 문화재란 단어만 쓰다가 1997년 되니까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단어가 탄생이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분 좋으면 문화유산, 기분 안 좋으면 문화재. 문화재청도 그랬어요. 문화재청도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같이 썼거든요. 가장 그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뭐냐면 1995년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돼요. 등록이 돼요. 바로 뭐예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정전, 해인사 장정판전. 이 세 건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니까 갑자기 문화재의 나라에서 문화유산이라는 단어가 혼용되기 시작했다는 게 바로 1997년도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 문화유산 헌장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1990년대 후반에 가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알아서 먹고 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 수입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결국 관광산업, 문화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화유산은 기존에는 보존하자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잘 지키자. 잘 지켜야 잘 전승한다였는데 이때부터는 바로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교육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상품화가 됐든 이런 것처럼 그 활용이 지금 되겠던 게 2000년대부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용이라는 것은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규제도 많고 법적 제약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문화유산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라는 전반적으로 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바로 문화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문화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조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활용보다 더 적극적인 단어, 즉 향유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물론 기존부터 있었지만 문화와 향유라는 단어, 즉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화가 된 거죠. 바로 그게 2013년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적 변화가 결국 우리가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었고요. 옛날 만약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문화유산에다가 프로젝션 매핑을 어떻게 합니까? 미디어 파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잖아요. 그것은 향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 1997년도에 만들었던 문화유산 헌장이 2020년에 개정이 됩니다. 이때 개정이 되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즉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좀 담아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부 중심이었다. 과거에는 문화유산은 왜냐하면 되게 공공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민간까지 아니면 우리가 문화유산 하면 항상 인문학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만 이제는 과학기술. 저희 학과도 문화재 보존 과학과에 저희 자연과학대학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협업. 하나의 문화유산을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정부에서 다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지방에서 다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퍼센트를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와 국제, 즉 우리나라의 많은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지금 등록이 되고 있죠. 등재가 되고 있죠. 올해도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 달도 안 됐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된 지. 그런 것처럼 이런 국제적인 것까지 담은 이런 헌장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셨어요?
2021년도부터 국보 제1호 숭례문이 맞지 않다. 지금은 국보 숭례문이에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번호를 마치 문화유산의 서열화를 시켰어요. 그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행정적 번호를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국보 숭례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름이 비슷한 것들은 이런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료가 화면에 다 보이니까 이건 자료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입니다. 5월 17일 2024년 5월 17일 바로 이제 문화재라는 단어 쓰지 않기 약속한 겁니다. 국가유산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실제 문화재라는 단어가 바로 국가유산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탄생이 됐던 그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화재 보호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이 세 개의 법으로 나눠졌다는 게 아주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문화재일 때는 진돗개도 문화재였어요. 근데 문화라는 것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돗개를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연적인 거,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다 문화재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명승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었고요. 한라산도 문화재였어요. 과거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자라고 해서 바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구분했던 거고요. 그럼 무형유산은 무엇이냐? 무형유산도 문화의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문화유산과 사람 중심의 무형유산을 법적으로 지키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유산법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큰 변화는 뭐 명칭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문화재라고 다 이렇게 한 번에 했던 것이 특히 기념물 중에서 일부가 지금 뭐 명승이나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가 자연유산으로 빠진 거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그 유형이나 기념물 중에 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으로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유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자라는 게 재와 재자거든요. 그죠? 어떤 자산적 가치가 있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지 말고 헤리티지라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 중심의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유산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재를 유산으로 변경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이 문화, 자연, 무형유산 이 세 단어밖에 쓰면 안 되냐? 그럼 안 되죠. 그럼 제가 오늘 강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는데 오늘 디지털 헤리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국가유산 기본법에서 만든 그 세 개의 법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양한 의미를 담은 여러 가지 유산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조례로 된 미래유산이 전국으로 다 유행을 갔잖아요. 유행이 돼서 전국에 다 지금 미래유산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유산은 더 현재에 가깝거든요. 현재 가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미래유산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조례로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미래유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산업유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유산 이런 것들도 다 의미적으로 다양하게 좀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유산화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 우리 집에 속해 있는 헤리티지가 됐든 아니면 우리 동네가 지역이 됐든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도 됐든 뭔가 그거를 가치를 부여하면은 우리가 그게 유산화가 점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전문가나 어떤 국가 중심의 그런 유산을 지정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향유할 수 있게 되면은 실제 그게 또 다른 헤리티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디지털 헤리티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그런 가치 발견이나 가치 이해에 도움이 줄 수 있느냐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할 거거든요. 저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 가카라시마에 있는 무룡왕 탕생지예요. 무룡왕이 일본에 태어났어요. 가카라시마에서. 여기 대한해협으로 한 178km 떨어져 있는 바로 저 가카라시마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뭔가 동굴이 하나 보이죠? 저게 해식 동굴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저게 바로 저게 무룡왕 탄생지입니다. 이 동굴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동굴은 문화인가요? 자연인가요? 그죠? 되게 어렵죠? 이거 어려울 필요 없어요. 자연입니다.
동굴을 어떻게 문화로 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연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변하면 나이스인가요, 아닌가요? 갑자기 강원도에 있는 어떤 석혐 동굴이 싱크홀이 생겨서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근데 자연유산 입장에서 자연유산 전문가들은 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새로운 자연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자연현상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근데 문화유산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그렇게 구멍이 뚫리고 싱크홀이 생기고 하면 좋아합니까? 사적지에 갑자기 구멍이 뚫렸어요. 바로 뉴스데스크 바로 나오겠죠. 결국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다시 다 떨어진 편을 접합해가지고 다시 올릴까요? 헬기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유산은.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굴 자체는 자연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동굴을 지키는 이유는 무령왕이라는 하나의 문화적 요소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 동굴이 지금 앞에 계속 깎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기록을 먼저 남겨놓고 얼마나 변했는지 데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3D 스캐닝을 하고 온 겁니다. 이 관련된 영상은 저희 이 랩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 동굴이 저렇게 계속 깎이면 언젠가는 무령왕 동굴이 탄생지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보전은 우리가 예방적으로 잘 지키는 거거든요.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조는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약을 먹던가 사람을 치면 약을 먹던가 수술한다든지 그게 보존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보존적 관점이 중요할 수도 있다. 즉 그런 문화유산화 과정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연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령왕이 태어났고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비석도 있고 문화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화유산화를 통해서 이 동굴을 한번 지켜보자.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거 누가 또 일본에 있으니까 누가 또 지킬 것이냐도 지금 문제고요. 그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이냐도 문제예요. 석탑에 있는 균열 보존 처리하듯이 이 동굴의 모든 균열을 보존 처리한다? 접합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다. 그래서 그런 의미적 가치를 좀 많이 부여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워밍업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융합이에요, 융합. 그래서 인문학을 지금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이 국가유산이랑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디지털 기술을 얘기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제가 무슨 뭐 디지털 기술 소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럼 이런 국가유산에 어떤 기술을 넣었을 때 어떤 우리가 가치들을 발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오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앞서서 디지털 패러다임,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록하고 전승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계속 변했잖아요.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소통의 방식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기록의 방식도 바뀌고, 전승의 방식도 바뀌고 있어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으로 구술적인 문화만 가지고도 이게 됐었어요, 사실. 지금도 구술 체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옛날에는 이런 거에 되게 선사시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대 국가까지는 아마 이 구술 문화가 상당히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승이 됐겠죠. 기록이 되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쓰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백제 시대 목관들인데 이 목관들 이 당시에 종이가 없었으니까 나무에다가 먹으로 글자를 쓰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다양한 그 당시의 사건, 그 당시에 다양한 정치적 정황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남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쇄문화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죠. 고려 시대부터 인쇄가 되면서 우리는 이런 모든 자료가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다양성도 만들어지고 대량화되고 그러면서 실제 이런 유산이라는 것들도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많이 전승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삼국시대나 아니면 선사시대에 그런 유산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봐요. 근데 지금은 점점점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대가 결국 많은 것들이 기록되고 전승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산을 만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결국은 전자문화죠. 전자문화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한다면 디지털 문화의 시대다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로. 저도 모든 업무들을 다 디지털로 하고 오늘도 여기 오면서 줌메이 2개 잡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회의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유산을 지키고 전생하는 방식 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컴퓨터가 개발된 거죠. 1940년대 이 컴퓨터가 개발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주 큰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50 곱하기 50을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컴퓨터가 계산을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뇌를 대신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이 디지털 문화라는 것이 90년대 중반 이후 정착이 되면서 약 50년 동안의 약간의 그 과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컴퓨터도 대형 컴퓨터에서 퍼스널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많이 바뀌어가는 지금 과정도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이 디지털 문화라는 것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1990년대부터 좀 정착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이때부터 많이 이런 거에 노출이 돼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많은 정보통신, 결국 사람의 소통하는 방식이 내가 굳이 대중교통 이용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는 그 변화가 바로 이 디지털 문화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디지털 문화, 즉 디지털 기술과 이 헤리티지의 만남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이나 다른 자료를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뭐다? 데이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도면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떤 연구나 해석을 했던 게 아니라 데이터, 컴퓨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석하는 그 시점이 아마 이 디지털 헤리티지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걸 봤을 때는 1965년 정도로 역사를 저는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아리카나 문화, 미국에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이 아리카나 원주민, 여기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런 세라믹들, 도자기랑 토기들이 많았죠. 이 토기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편년을 하고 형식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두께는 몇이며 이런 것들을 단순히 물리적인 게 아니라 데이터로, 컴퓨터 데이터로 만들고 그걸로 형식 분류하는 게 아마 전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아케올로지컬 데이터 뱅크라는 이 컨퍼런스도 71년도에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좀 되게 놀랐어요. 제가 이 두 학회를 항상 다니는데 특히 측량이라는 분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시파라는 이코모스라는 실제 이코모스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자문하는 기구거든요. NGO 단체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저도 그 이코모스 한국의 위원회에 속해 있고 특히 저는 석조문화유산 분과에 많은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사가 그러니까 시파라는 이 심포지엄 자체의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놀랍게도 바로 68년도부터 1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오래됐죠. 근데 이 시파라는 이 과학위원, 헤리티지 다큐멘테이션 이 과학위원회는 측량, 공학 쪽에 보면 우리 측량이 있잖아요. 측량하는 분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화유산이나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 놀랍게도 측량하는 사람들이 헤리티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올해 8월 말에 중박에서 합니다. 저도 거기에 지금 체어를 하나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올해 봄에 지금 갔다 온 거죠. 5월에 갔다 온 바로 여기가 CAA라고 해서 73년 여기는 고고학자 중에서 고고학자가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학회예요. 이게 언제다? 바로 73년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이라는 게 난 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이런 학술단체들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오래된 전부터 유럽 중심이긴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술의 학자가 부표 하나로 본다면 계속 여기 연도가 나와 있지만 다양한 어떤 뉴스레터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분야 물리탐사나 원격탐사나 GIS 기술들이 계속 헤리티지 보존과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아마 이런 가상고고학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 고고학적 컴퓨팅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디지털 헤리티지 좀 발전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진보된 기술들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또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97년을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텍스트 정보, 숫자 정보죠. 그리고 아니면 이미지 정보까지가 주로 메이저였어요. 근데 1997년도에 미국 스탠포드가 바로 이 3D 스캐너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D 이미징에서 3D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1997년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 프로젝트로 해서 이 다비드상, 이 진짜 엄청 크잖아요.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다비드상을 정말 여기에 있는 끌자꾸까지 나올 정도의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이 시작을 했었고, 이 성과들이 그 로마 지도라고 있어요. 그 로마 지도의 석판 지도거든요. 그 석판 지도를 3D 스캔해서 가상 재조립하는 뭐 이런 것들의 프로젝트들이 이어지고, 사이아크라는 비영리 단체, 멸실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유산들을 기록으로 남기자라는 그 철학으로 2003년도부터 이런 활약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가라고 본다면 한창 뒤일 것 같죠? 대한민국 역시 놀랍습니다. 우리는 빨라요, 항상. 이 1999년도부터 경주 남사 석조문화재를 3D 실측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만큼 우리도 이 밀레니엄을 앞두고, 2000년이라는 밀레니엄을 앞두고 결국은 우리도 많은 그런 노력들이 이미 99년도부터 좀 진행됐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반구대 암각화라든지 경천탑 10층 석탑, 미륵사지 석탑 등등 많은 문화유산에 이런 3D 스캐닝 기술이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유산의 기록 방식이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스케치, 탁본, 뭐 도면 요 정도 했다고 한다면 이제 3D 데이터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이 된 거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대부분 국립이죠. 민간보다는 그래도 예산이 있는 정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주도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장이죠. 오늘 아마 전체 강의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가 앞에 국외에서 미켈란젤로 프로젝트부터 해서 국내 여러 가지 그런 3D 데이터나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만든 것을 외장하드에 저장해서 캐비넷에 놓고 습도가 높아서 외장하드가 망가진다든지, 아마 이 비슷한 경험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20년 전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30년 전에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자료가 정말 가치 있는 디지털 데이터였으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디지털 헤리티지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물리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문화유산만 보존하는 그런 개념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기록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장기적 보존 이슈가 생기고, 접근하지 못하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니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상황이 돼서 결국 유네스코가 나섭니다. 유네스코가 나서 바로 디지털 헤리티지 보존에 대한 헌장을 만들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디지털 정보의 장기적 보존이 중요하다. 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 즉, 헤리티지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결국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소실될 위험에 처한 디지털 유산, 즉 가치가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네스코,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은 2003년부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강조하냐면, 미래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의 자료를 구축을 잘하자. 그렇게 그런 노력들을 하자라는 거고요. 뭐 그 두 가지 개념을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태생적 디지털 헤리티지, 태생적 디지털 유산을 말하는 거고, 왼쪽은, 오른쪽은 디지털 변환된 디지털 헤리티지를 말합니다. 여기가 어렵죠? 뭐냐면 황룡사 구축탑, 황룡사에 가면 뭐만 있어요? 그죠? 터만 있죠? 터만 있잖아요. 그 위에 목조 건축물, 우리 100억 예산 받고 목조 건축물 하나 지을까요? 탑 하나 지을까요? 지었어요. 예산이 있어서. 근데 갑자기 다음날 누가 잘못 지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목적을 다시 해체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현존하지 않는 그런 사지가 많잖아요. 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적지에서 과연 물리적으로 헤리티지를 만드는 게 맞을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맨 초성만 이렇게 놓고 갔더니 옛날에 여기 황룡사가 아주 대단했던 절이야, 이거밖에 설명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맞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은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태생적으로 아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보자, 그냥 만드는 건 아니죠. 어떤 고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역사적인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걸 만들어보자라는 게 바로 태생적 디지털 유산이에요. 그럼 저 디지털 데이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디지털 헤리티지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디지타이징. 디지타이징을 그냥 직역하면 전산화입니다. 전산화. 알겠죠? 결국은 여기 있는 황비청천명경이라는 거울을
3D 스캐닝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현존하죠. 존재하는 것들 디지털 자료로 만든 거잖아요. 이런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디지털 변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본 디지털 헤리티지가 많을까? 아니면 디지타이징이 많을까? 당연히 디지타이징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이게 우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상당수의 예시들이 아마 이 오른쪽 디지타이징에 가까운 예시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3년까지 왔습니다. 이 디지털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된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즉 디지타이징이죠. 낙산사 동종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불의사들이 동종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물에서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재료 자체가 가역사하는 게 없죠. 다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거를 원래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또 성분, 형태 이런 기록 자료가 없었어요. 이렇게 디지털 자료가. 그래서 저는 디지털 기술이 필요했던 낙산사 동종이라고 얘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여기서 뭐 걸어가면 20분? 그죠? 숭례문이 있죠. 이 숭례문은 2008년도에 이렇게 화재가 있었죠. 결국 방화로 결론이 났죠. 방화였죠. 다음날 모습이죠. 다음날 이렇게 다 불에 탔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 3D 스캐닝 기술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한 회사, 위프코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이 3D 스캐너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문화유산 데이터를 만들어놔야 기계도 팔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고 이 국보 숭례문을 이렇게 3D 스캔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2002년도에 이 자료가 이 복원할 때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디지털 기술로 재탄생한 숭례문이 된 거죠. 아마 숭례문이 국보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자료이고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거의 똑같은 불이라는 화재라는 게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바로 2005년도 낙산사 동종의 우리가 또 이렇게 숙제를 받으면 잘 해결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2005년도 숙제를 잘 수용을 해서 2006년도부터 중요 동산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2012년도에 문화유산 디지털 세트라고 해서 이 사건이 되게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실제 우리가 보존이나 어떤 컨텐츠의 자원화하기 위해서 먼저 기록으로 많이 남겨놓자. 중요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런 사건, 우리 이런 것들을 2012년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유산으로 가게 되면 2007년도에 공룡발자국이 사실 겨울만 지나면 세편화가 심하거든요. 훼손이 되게 심해요. 재료 자체가 퇴적암결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강암과는 완전히 물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남기자고 해서 2007년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몇 년간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19년까지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라고 해서 문화유산을 콘텐츠를 만들 때는 우리가 창조적으로 CG로 만들지 말고 3D 스캐닝과 같은 기록 중심의 형상 데이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문화재청이 이런 프로젝트를 거의 8, 9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만큼 문화유산은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 CG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형태, 기록을 중심으로 우리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들이 2007년도에는 베트남 후에 이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주도해서 이 베트남 후에 디지털화 사업들 이런 노하우들을 좀 해외까지 수출한 거죠. 그리고 저는 현재 몽골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 15년도부터 한 것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주도해서 몽골 문화유산의 중요 그런 목조 건축물들을 기록하는 사업들 다 3D 스캐닝 기반으로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록이 이제는 당연하게 됐다.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 역시도 이런 어떤 패러다임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연구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을 또 두 가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써있지만 보겠습니다. 바로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근데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2016년부터는 그래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이다. 2015년도까지는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4차 산업혁명의 시점을 2016년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15년과 16년은 그게 무슨 차이냐? 우린 연속적 시계열에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만 말하면 3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신이 중요했어요. 혁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그런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다? 기술의 보편화가 된 겁니다. 내 주변에 어디든지 기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IoT 옛날에는 센서 정도만 온습도계라든지 경사계 센서에만 들어갔던 IoT 기술이 지금은 제 핸드폰으로도 자동차 시동을 켜죠. 그게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웹캠, 집에 아이가 지금 뭐 하는지 그거 옛날에 CCTV 설치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요만한 6만 원짜리 웹캠만 설치해서 다 되잖아요. 자체가 IoT 기능이 있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예요. AI도 옛날에 없었다? 아니죠. AI는 수십 년 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이제는 보편화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보편이라는 단어가 정말 가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제일 넘버원의 가치가 뭐냐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예요. 근데 탁월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계에서 가장 가로로 긴 우리 종묘 같은 거. 그렇죠. 탁월한 거는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것은요. 마음 먹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바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즉 4차 산업혁명은 이 보편적 가치가 엄청난 거다. 이 기술이 보편화됐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그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 코비드19 팬데믹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5년 10년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이거 처음에 이거 할 때 학교에서 줌 수업하라고 할 때 많은 교수님들이 항의했죠. 그렇죠? 왜 항의합니까? 학생들은 아무리 팬데믹이어도 대면 수업해야 된다고. 근데 그 교수님들이 지금 줌을 제일 좋아하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기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걸 수용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술의 그 수용성이 되게 중요하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든지 디지털. 그죠? 이 안에 디지털이 없는 게 없죠. 근데 어쨌든 항상 모든 것들을 이 디지털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헤리티지 접목시킬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세상.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국가유산청이 2020년도 또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좋았냐면 이때가 바로 코로나의 거의 시점, 전성기로 들어갈 그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마치 이제 5년마다 보통 비전 세우고 미래 전략 세우잖아요. 그때 다행히 중앙박물관에서 당신의 마음을 미리 읽는 박물관. 뭐가 필요하죠?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렇죠? 내 눈앞의 박물관, VR, AR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미래 전략을 좀 미리 준비했다는. 근데 그 타이밍이 적절했어요. 2021년도에 국가유산청, 그 당시 문화재청이었지만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2030 전략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중요한 게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을 모두 디지털로 전환시키겠다. 이거 엄청난 이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많은 회의들도 AI랑 어떻게 협업할지를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요 의사결정. 우리가 직관적 결정만 하지 말고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해보자. 과거에는 어땠는데 그거를 먼저 분석하고 지금을 결정하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지 능력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서들도 엄청나게 디지털 문화유산팀이 신설되고 디지털 문화유산 연구정보팀 신설되고 이런 조직의 변화들도 와 있었고 국립중앙박물관도 디지털 박물관과가 2021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엄청난 실감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이 6개 정도의 그런 실이 있어요. 디지털 체험할 수 있는 게. 결국 중앙박물관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국가유산청은 좀 보존과 연구 쪽을 이 디지털 헤리티지를 보존과 연구 쪽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면 또 자체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과 연구 쪽에 좀 많은 에너지 좀 쏟고 있고 그리고 두 기관 다 공통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 콘텐츠나 전시 쪽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좀 쏟고 있다.
물론 이거는 제가 퍼센트를 일부러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해질까봐. 어쨌든 이 막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그 기관마다 성향이나 경향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 AI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회의만 가면 AI 반드시 넣어야 된다. 지금 난립니다, 진짜. 그래서 막 갑자기 부제가 막 생겨져요. 어떤 타이틀이 있는데 무조건 AI를 넣어야 된다. 그 부제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 들어오니까. 뭐 그래서 지금 난리지만 뭐 그걸 떠나서 저는 어쨌든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보존과학 센터가 개관됩니다. 10월에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DNA가 뭐예요?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입니다. 국가유산청에는 2027년도에 예정이에요. 저 27년 예정인데 국립 디지털 문화유산센터를 세종에 이렇게 개관합니다. 여기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없을 거예요. 바로 디지털 문화유산이 중심인 그 디지털로 돼 있는 데이터가 가지고 헤리티지 맛 중심인 그러한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디지털 문화유산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우리한테 이 디지털 문화유산에 또 다른 어떠한 또 변곡점을 만들지 저는 되게 지금 기대도 하고 있고 저 역시 또 그런 데 목소리 좀 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주와 세종은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강의에서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좀 마인드가 필요한지 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이런 만약에 뭐 취미, 청동거울, 뭐 매머드 화석, 매병, 철불 막 이런 문화유산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디지털 헤리티지를 우리가 하려면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것 단어를 쓰려면 거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유산들이 어떤 과정부터 필요하냐? 바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환하는 전산화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지타이징부터.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디지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보이스 레코드를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간직하고 싶어서 이거를 뭔가 보이스 레코드 제 목소리를 전산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가장 밑단은 이 기술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전산화만 한 거 가지고 끝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 어디에? 우리 업무에. 저 같은 경우는 연구에.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디지털화라고 한다. 이것은 디지타이징이 아니라 디지털라이징이에요. 알겠죠? 좀 더 우리가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들이 커피숍에 줄 서요. 그럼 뭘 두겠어요? 주문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키오스크를 두겠죠. 그렇죠? 전산화된데 이 커피는 얼마다. 이거 전산화 시켰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활용하게 만들어요. 그걸 뭐예요? 디지털화가 된 거죠. 그럼 결국은 그 사장님은 마인드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 영업을 했겠지만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공주도 전국에서 드론 자율 비행 구역이 두 번째로 넓은 곳이거든요. 공주가요. 그래서 드론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금 시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 산성시장의 피자를 시켜 먹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은 가지 않고 그냥 드론 그냥 배송비 좀 내고 먹자 이런 것들 배달의 민족 보편화돼 있잖아요. 다 우리는 디지털라이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지털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디지털에 좀 더 의존하고 싶고 디지털이 나보다 이 점은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보고 싶은데 내가 검색해서 보면 안 나오는데 새로 고침하면 나와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느 순간 내 생각보다 거기 내가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넷플릭스가 추천해 주는 걸 보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걸 우리가 어떤 단계냐면 디지털 전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때는 인간과 기술이 결국 상호작용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이든 클릭이든 어떤 거 간에 어떤 인터랙션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좀 더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나빠지는 건 아니죠. 기술이 잘하는 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 중요하죠. 지도 보고 다니세요 혹시? 그죠? 내비게이션을 의존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간과 기술이 서로 소통해야 된다. 그게 HCI다. 디지털 트윈. 어느 순간 디지털의 꿈은 물리 세계랑 똑같이 타지는 게 디지털의 꿈입니다. 물리는 이 현실 세계는 예측되지 않은 것들을 미리 디지털로 통해서 해보는 거 이게 꿈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디지털 트윈 단계로 가게 되면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예측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은 나의 오늘의 당 수치가 실시간으로 계속 병원에 가요. 굳이 여러분들이 병원 안 가도 계속 여러분들의 그 당 수치가 병원에 계속 트윈할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이거는 제 주장인데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 요즘 이 단어 쓰면은 촌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 이 단어를 너무 조금 잘못 사용한 경우들이 많아요. 메타, 초월하다, 벌스, 유니버스잖아요. 세상을 초월하다. 세상을 초월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대신 어떤 기술을 통해 해본다든지 우리의 니즈들을 만족시키는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소심하게 제가 물음표는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기획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창의적인 어떤 개발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용어들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일단 여러 가지 과연 왜 국가유산 단어를 쓰게 됐는지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 그리고 그 국가유산이라는 단어와 기술이 만나서 그 디지털 헤리티지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근데 우리가 디지털 헤리티지 이해하려면 결국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감수성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아까 수용성이라고 얘기했지만 민감하게 받아들여라. 알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감수성을 통해서 이런 세상의 변화와 좀 헤리티지를 잘 접목시켜서 이제 뒤에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그 디지털 헤리티지의 가치에 공감하게 되면 이 멋진 전시실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획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훈 교수님의 1부 강연을 마쳤는데요. 잠시 휴식한 후에 2부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